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일본하고 분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네. 또 기본적으로 누가 지금 손을 들 문제도 아니고 네.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예. 지금 벌써 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장기전을 대비하라.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이게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들어가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그 의사를 표현한 것 같아서 진짜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치적으로 총선까지 좀 엮어가 보겠다. 네. 이런 부분도 보이고 네. 여건이 총력 체제로 네. 청와대 뭐 자영업 비서관이 있잖아요. 네.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쪽에서 뭐 영향을 네. 행사했는지 네. 뭐 자영업자들이 의외로 네. 일본산 불매운동 네. 지금 저거 매출 줄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인 제공이 누가 했는지 이런 논란이 있는데 네. 근데 불매운동으로 내몰고 네. 총력 국민 동원 체제를 갖추는 것 같아요. 옛날 일본 군국주의처럼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게 선이다. 예. 예, 나를 따르라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전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1965년에 맺었던 한일 협정을 깨버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그러니까 법원 대법원 판결에서 깨버렸고 예. 징용을 그때 일본은 1965년에 다 포괄 배상을 했는데 지금 다시 개인적으로 또 보상을 하라는 거잖아요, 배상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의 조약을 이렇게 쉽게 깨트려 버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또 위안부 문제도 협의를 했는데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화해 치유 재단을 해체해 버리고 다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면 누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조약을 맺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다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네.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네. 일본이라는 부분에 네. 대한 네. 어떤 시각. 네. 자, 일본은 우리를 이제 임진왜란 때 한번 침략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일 합방 때 네. 우리를 이제 합방했죠. 네. 자, 임진왜란 때는 싸우다가 일단은 그렇죠. 나중에 쫓아냈지만, 이제 한일 합방 때는 싸움도 없이 넘어갔고, 그렇죠. 그다음 넘어간 뒤에 이제 일부 의병이나 있었지만 네. 한국 사회 지도층이 넘겨줬고 네. 서민들이 조금 저항을 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그래서 뭐 이 정권이나 뭐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 일본 문제를 항상 이 정권의 지지도든가 연결해서 보수 뭐 좌파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이용을 해왔죠. 그런데 정말로 이해 가지 않는 거는 우리하고 직접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은 북한하고 중공이죠. 중공이고 중국. 그래서 중국군이 우리한테 중공군이 이렇게 죽이고 납치하고 포로로 잡고 한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 뭐 몇십만 단위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북한에 대해서는 수십 년의 반공 교육을 받았는데도 눈 녹듯이 녹아버렸고 또 중공에 대해서는 아예 반공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 교육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우리가 문화를 전달해 준 나라.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한일 합방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 당시에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는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합병돼서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식민 지배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가짜의 진실과 거짓이 섞여가지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조정래 씨의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소설들 속에서 일본이 실제로 자행하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역사적 사실처럼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게 되는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는 그 열등감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열등감을 자기가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그 억누르면서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안 해요. 실제로 성숙해지면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을 자기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더 성숙해 나가는 건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과거의 억압과 착취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더 거짓된 정보로 확대 재생산하고 그런 과정에서 반일 감정이 더 증폭되고 또 정치권에서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을 악용하고 그러면서 또 반일 감정이 증폭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라보려는 노력들이 그 굉장히 지탄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제국의 위안부라는 박유하 교수가 썼던 그 책이 위안부들의 항의에 의해서 재판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은 그 박유하 교수가 학문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과정마저도 이렇게 탄압을 받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숙해지지 못하고. 지금 이제 그런 문제에서 심각성을 보면 좌파 진영들이 일제하에서 이제 반일 저항 투쟁을 하는데 지금 오늘날 우파 진영이라고 하면 좌파들은 그때도 좌파고 지금도 좌파가 있지만 왜냐하면 1919년, 18년 이럴 때 러시아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때부터 좌파라는 색채가 러시아 바로 인접한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국경이 붙어 있잖아요.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에도 혁명 좌파 사상이 3.1 운동 전으로 굉장히 번져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한국 사회의 저항적인 세력 하에는 이 좌파가 이 투쟁에 앞장을 쓰는 계기가 됐죠. 왜? 모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수 진영으로 봐서는 당시에 보수라고 하면 제국주의가 보수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만. 아니, 식민지에서 보수라는 그 개념이, 아니, 식민지에 있는 식민지인들은 혁명을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혁명을 해서 제국주의를 쫓아내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혁명이라는 관점이 들어갔는데, 좌파, 진보라는 것들이 주로 명분적으로 득세할 수밖에 없고, 식민지인들에게 보수라는 게 식민지에 붙어 먹어서 하급 관료를 하거나 식민지에서 일제 상류층들하고 교류해서 지주 역할을 했던 안 그러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규정을 지금 좌파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현대적 의미의 보수 진보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좌파들은 있었어요. 진보라고 부르는. 그렇지만 보수라는 거는 군국주의. 근데 한국은 군국주의에서 침략당한 나라니까
이 침략당한 식민지 조선에서 보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일제하에서 해방운동에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이시영, 이혜영 같은 네, 네. 뭐 그렇죠. 상류층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 소수 예. 뭐 이런 사람들만 했지. 예. 나머지는 다 가진 게 많아서 그 사람들 보수가 아니라 그냥 부적으로 상류층이지. 네. 근데 그 부적으로 상류층이었던 무슨 뭐 호남의 부자들 네. 뭐 이런 네. 그리고 또 적당히 기회주의적인 지식인 이런 사람을 마치 보수로 치부를 해요. 근데 미국에서도 보수라는 가치가 1950년이 넘어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는 좌파에 대항을 해서 네. 만들어진 방어적 개념의 그렇죠. 이 네. 이념이기 때문에 네. 식민지 당시에 일제하에서 저항에 좌파 진영 한국에 오늘날 네. 이 많이 했다고 해서 네. 그때는 없던 보수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거나 자기들한테 그야말로 지금 해방 이후에 모든 네. 정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는 진실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진실을 바라보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실제로 있었던 학술적 논문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시리즈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영훈 교수의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좀, 얼마 전에 나왔던 거요. 예. 보라고 싶습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환상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진실들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수의 마치 일제시대 때의 대명사라고 비추어지는 좌파들이 단정하는 이승만 예. 초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 자, 48년에 대한민국은 그 전에 왕조시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해방이 됐는데 예. 곧바로 민주주의를 네. 이 땅에 실현했어요.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네.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네. 실천을 했어요. 네. 그때 해방된 나라 중에서 이렇게 네. 대부분의 제3제국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은 60년대, 50년대, 70년대까지 다 비동맹, 사회주의계를 그렇죠. 갔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에 해방이 됐는데 여성에게 곧바로 투표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빠르잖아요. 오늘날 수요 선진국보다도 더 여성 네. 보통 투표를 한 나라예요. 48년에. 네. 전 사람이 뭐 재산이 있든 없든부터 문맹이든 아니든 네. 그래서 처음에 투표할 때는 짝대기로 한 개로 1번, 짝대기 2개로 2번 했지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서요. 문맹률이 그만큼 높았다는 거죠. 왜냐, 일본이 한글도 안 가르쳤고 그리고 또 다수가 교육을 받지 못할 만큼의 열악한 그렇죠.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도 몰라는 거예요. 한글도 모르는 건 또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짝대기 1개 1번, 짝대기 2개 이렇게 사진 옆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이 뭡니까? 저런 보편적인 이 선거를 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놀라는 일이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했다는 것도 놀랄 일이고 그리고 시작부터 예를 들어서 뭐 군부라든지 그런 무력을 가진 집단이 배제된 거. 북한은 그야말로 김일성이가 그렇죠. 무력으로 지배했잖아요. 시작부터. 근데 한국은 무력이 아닌 그야말로 이 뭐라고 합니까? 문민 정부를 시작부터 이렇게 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가지는 진보성이라는 거는 그렇죠. 좌파들이 가진 진보성보다 더한 거고 그렇죠. 또 오늘날 봤을 때 1948년쯤에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진보적이었겠어요? 아니면 사상이 다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독자적으로 그냥 민주주의 국가로 간다라는 게 진보냐? 민족이 훨씬 후진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족을 강조하는 게. 근데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쪽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끼리 가겠다. 그때 대부분 유럽 나라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뭐 폴란드 보면 전부 하나로 하자고 하면서 다르고 갈라섰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래 하나로 한다가 다 공산주의 됐지 않습니까? 통일전선 전술.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것. 거죠. 깨뚫어. 예, 굉장히 그거는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교가 터졌는데
유엔군의 세계 최초의 참전을 18개국입니까? 네. 예, 그렇게 참전을 이끌어냈다라는 것도 굉장히 진보적인 네, 거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유엔군이 전 세계 역사상 네. 유엔군이 참전한 전투가 6.25 전쟁. 평화유지군 말고 네.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러 참전한 거는 네. 유일한 거죠. 네, 유일하죠. 그러면 그걸 그냥 왔겠습니까? 한국이 그걸 호소하고 유엔에 네. 또 미국을 움직이고 네. 그래서 오게 됐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진보적인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남쪽에도 남로당이 있고 네. 또 그리고 그때 국민들은 다수가 좌파는 경험을 해봤지만 네. 이 자유민주주의는 경험을 거의 안 해본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들고 이렇게 미군을 끌어들여서 네. 버티고 살아남았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 굉장히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당시 국민들의 일반 수준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진보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보 부분을 바라볼 때 이승만이 진보였냐, 김구가 진보. 김구는 굉장히 진보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그렇죠. 때는 네. 왜 뭐 아유 민족이 우선이다 네. 하고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상징 조작, 네. 48년의 진보의 의미가 뭐였는가? 네. 그리고 어쨌든 이 한국이 6.25 나던 그 직전에 네. 농지 개혁을 했잖아요. 민주주의 그렇죠. 국가에서. 네. 조봉암이가 네, 네, 나중에 조봉. 살인당했지만 네. 농림부 장관을 할 때. 네. 아니 전 세계에서 2차 대전에서 독립한 신생국가가 농지 개혁을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뭐 몰수해서 남는 건 얼마든지 하죠. 네, 그렇죠. 민주주의 체제에서 농지 개혁을 성공시킨 거는 성공했어요. 없어요. 실제로. 네. 예.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농지 개혁이 우리가 6.25에서 살아남는 굉장히 큰 그 버팀목이 됐죠, 농지 개혁. 만약 그러지 않고 지주하고 소장농 네. 구도로만 있었으면 소수의 지주와 네, 6.25 때 전부 북한에 붙어서 다 지지하고 그렇죠. 네. 버틸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했는데 북한은 무상 몰수만 한 거죠. 그렇죠. 네. 분배가 아니라 전부 국유화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이제 40대가 넘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진가를 알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1948년도에 중국, 북한, 소련, 이거 전부 보십시오. 전부 빨개요. 대륙의 전체가. 남쪽만 그 위에 빨간 나라들의 대치에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은 포기시켜서 이거는 도저히 지키기가 네. 어렵다. 네. 그래서 미군도 다 나가버렸고. 그렇죠. 한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 군정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철수돼요. 북한이 봤을 때는 이제 소련이 한번 테스트 해보면 네. 미국이 저걸 지킬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서 한국에서 테스트 해보고 유럽에서 네. 그리스나 터키도 먹어버리자. 네. 그래서 한국에서 안 막으면 저것도 우리가 곧바로 밀어버리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서 지금 테스트한 건데 거기서 지금 막히면서 네. 터키나 그리스도 공산화가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거인 리더가 있어서 자이언트 리더를 만나서 우리가 공산화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때 1948년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한 사람이 그게 당시 수준으로는 파격적인 진보가 아니고 뭐냐. 그래서 우리가 왜 일제에서 좌파들이 마치 자신들이 정당성을 독점했냐 하는 부분은 극소수 민족주의자들 외에 그때는 좌파가 신흥적인 시대적 조류였다. 그리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이 일부 민족주의적 뭐 상류 계급 이 소수 가담하는 것 외에는 실제로 국민들 다수가 뭐 상당히 무지했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좌파 그러니까 이 소련을 추종하는 사회주의자들이 그야말로 이 저항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사회주의자들이 덕실덕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생 사회주의자들이요. 나중에 군국주의로 가면서 일본 정부가 다 체포하고 사형시키고 했지만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사회주의자들이 전부 덕실덕실해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 시대가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이번에 보면 중국 대사를 민주당에서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행보가 만약에 그 미국 친미 친일 이런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 나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계속 해 오면서 중국 대사를 초청해서 뭐 의견을 물어보거나 강의를 듣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그 해온 거 보면 친중 노선을 계속 처음부터 취해 갔잖아요. 근데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중국 대사를 불러서 중국 대사한테 중국과 우리나라는 같은 입장이다. 미국은 다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 정상적인 여당인지 참 저는 참 황당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좀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우방 인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적이었죠. 지금 적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교류만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마치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북중러에 붙어서 먹고 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로 심각하게 우려가 스럽습니다. 근데 이 지금 조금 웃기는 게 이 주한 중국 대사의 직급이요. 굉장히 낮거든요. 맞아요. 얼마 전에는 건방지게 공사 참사관밖에 안 되는 애를 부대사로 보내.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주한 대사를 하던 사람이 중국에 가서 별로 크지도 않은 도시에 부시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주한 대사를 보내는 수준이 제가 봤을 때 한 3급에서 2급 사이를 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마들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을 봐. 근데 한국은 지금 장하성이가 갔잖아요. 그렇죠. 장하성은 한국에서 장관 위에 있었죠. 장관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실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수석급보다 한 계급 더 위니까 사실상으로 장관 위에 계급.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중국 대사를 갔던 노영민이는 지금 비서실장으로 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대사를 아마 4대국 대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중국 대사로 보내는데 중국은 한국에 지금 대사를 보내는 사람이 차관보다도 좀 낮은 국장과 차관보 사이 정도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중국한테는 끽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번에 사드 배치 이번에 시진핑 만나서도 사드 문제 또 나왔을 때도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는데 아베한테는 어쩌면 그렇게 저는 그 상황이 황당했어요. 아베와 그 트럼프와 그 문재인 세 명이 만났을 때 아베한테 우리는 일본과 동맹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놓고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같은 친구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도 나는 너랑 사이가 나쁘다라는 너랑 나랑 친한 친구 아니다라는 이야기 쉽게 못 하잖아요. 근데 국가 대 국가 사이에 우리는 동맹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웃기는 일이 지금 중국 대사가 보면 한국에 와서 정당들을 마음대로 찾아다니고 일개 대사가 또 지금 한국의 이 정치인들이 중국 대사를 만나려고 끈을 대고 중국 대사관의 과장급밖에 안 되는 인물이 정보 수집한다고 한국 국회의원들 몇선한 사람들을 만나고 고위직 한국의 공무원들을 만나고 다니고 지금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딱 조선시대로 돌아갔어요. 비일비재하거든요. 조선시대에 그 청나라 명나라 대하는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이 청나라에서 파견한 사신한테 임금도 굽신굽신하고 영의정 좌의정도 굽신굽신했잖아요. 그렇죠. 모화관이라고 그 중국 사신들이 있는 이 장소도 만들어가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독립문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를 향해서 절부터 하고
근데 한국에는 보면 좌파들이 확실히 사대주의적이다. 지금 저 누굽니까? 양정철이가 네. 지금 중국 공산당 당교. 네. 그러니까 당교라 하면 공산당의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뭐 연수원 네. 옛날에 네. 요즘에야 이제 정치판들이 다 재산 처리하고 그랬지. 옛날에는 한국당도 천안에 연수원 있었죠. 네. 그러면 연수원장이 있었고 계급에. 네. 그래서 이제 당의 가치를 정신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네. 그럼 공산당의 당교하고 지금 협약을 맺겠다. 그것도 정책 협약식을 했죠. 10일 날. 빨갱이 시기에 무슨 통일전선 선수를 도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공산당하고 정책을 협약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문정권이 지금 이러고 있는지 진짜로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자, 더 하다가는 사람 오늘 속이 다 죽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